떠가지고 지금. 자, 지금까지 뭐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엄마들이 우선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뭐 모든 영역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특별히 수학 공부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수학 공부의 목표. 이게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매일 같은 패턴을 집에서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제 습관을 잡기 위해서 또는 뭐 하여튼 그 수학 공부를 집에서 다 할 텐데 아니면 어딜 보내거나 할 텐데 지금 우리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수학 공부하는 것의 목표를 대개 엄마들은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이렇게 잡거든요. 자, 이렇게 목표가 단기적이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도 당면한 대회에서의 성과를 목표로 하면 어떻게 해요? 태능 선수촌에 다 모여가지고 스파르타식 훈련을 하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코치들이 손찌검하고 때리고 이러지. 그러나 우리나라 이 스포츠 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엘리트 교육이라는 거라. 선수 중심의 체육.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운동 문화가 아주 원시적이죠. 그래가지고 맨날 때리고 맞고 뭐 지금도요 경대 체육교육과 가면 체육교육과 애들은 뭐 직업 선수들은 아니거든. 근데도 체육교육의 전통이 뭔가 하면 신입생 오면 막 애들 엎드려 뻗쳐 해놓고 거기다 선배들 오줌 싸고 막 때리고 막 군대보다 더 해. 우리 교회 조카 둘이 지금 체육교육과 다니잖아. 하나는 우리 명희보다 한 3년 4년 선배인데 얘는 그 체육교육과 들어갔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로 도망갔다니까. 그 지금 복학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호시오치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엄마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강의를 들었던 그 언니 하나 있는데 그 언니의 이제 둘째가 순엽이라고 했어요. 걔도 이번에 경대 체육교육과 들어갔고 그 들어가면 맨날 때리고 술 뭐 막 신발에 술 부어가지고 마시라 하고 막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체육 이 정책이나 이런 게 전부 단기적인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체육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서 메달을 따야 되니까 그걸 중심적인 목표로 하는 체육 정책을 펴고 그러니까 일선 이제 학교에서도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도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니까 항상 스파르타식으로 말을 들어서 계속 반복 훈련해야 당장의 성과가 나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들의 운동 수준, 건강 수준하고 국가대표들의 성적하고는 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가대표들도 사실은 수명이 별로 오래 가거나 창의적이거나 이러지 못하고 단명인 경우가 많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호시오치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들은 요즘 안 나오는 얘 어디 갔노? 우리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 있잖아요. 그 이름 뭐고? 건일이 엄마. 건일이 엄마가 중학교 때부터 대구역으로 올라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항상 태능 선수촌에 가서 훈련을 한 거라.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수영은 좀 나이가 어려야 잘하죠. 나이 뭐 25 넘어가면 이제 안 되고 이 건일이 엄마가 그래서 태능 선수촌에 가서 늘 한 일이 맨날 맞는 일을 좀 맞고 훈련하고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 셋을 낳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지금 큰애 건일이가 5학년인가? 그리고 막내 현진이가 1학년인데 이 엄마가 처음에는 저기 뭐 동네 언니로부터 호시오치 강의를 이제 전해 듣고 집에서 mp3로만 이제 우리 카페 들어가서 다운받아 듣다가 아무리 그걸 듣고 집에서 해보려고 해도 이 태능 선수들도 받은 훈련이 자기 안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서 곧 꼬마들 좀 미안하네 없는데 이런 얘기 하려니까
저도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신뢰하고 지금 우리 성경 모임에도 나오고 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꼬마 건일이 어릴 때 말 안 듣잖아. 그럼 바로 한 대 딱 치면 애가 붕 떠가지고 저쪽에 5m가 떨어진다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태능선수촌에서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고생했잖아. 진짜 막 애들 엄마 막 한번 딱 눈만 째리면 벌써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오프라인 우리 강의를 들어온 거죠. 최근까지도 꾸준히 왔는데 원래 이번 학기에 안 보인다. 이제 뭐 공부법은 졸업하고 이제 애하고 관계 이런 것만 신경 쓰나 봐. 그래서 화요일날 하는 이제 성경 모임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면, 메달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하고 한 말이, 제가 10년 전부터 한 말이, 수학 경시대회 절대로 내보내지 마라. 엄마들은 꼭 공부 좀 하면 있잖아요. 꼭 경시대회는 내보낸다. 이 경시대 폐해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림피아드 빼놓고는 수학 경시대 다 없어졌죠. 중학교 가면 수많은 수학 경시대인데 공식적인 수학 경시대 다 없앴어요. 왜? 이놈의 경시대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수학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그 수학적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보다는 경시대에서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학습지 하면 경시대 같은 거 하죠. 뭐 해 안 해? 하지? 하나? KME 이런 거 들어봤어? 관심이 없나? 남의 나라 이야기야? 뭐 알고도 뭐 떨지 마. 토토. 갈비탕이나 해오라니까 갈비탕 방을 해주겠어. 드렸잖아요. 그거 왜 매달 해드려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쯤 해주면 되잖아. 신랑 해줄 때 좀 남가가지고 우리 집 가보면 되지. 신랑 엄청 섭취해줬잖아요. 수술을 2개 해가지고. 평소에도 좀 해줘. 그 고기 질이 진짜 좋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아파트 사는 아줌마들은 뭐 다른 집은 왜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반찬이라도 좀 들고 오지. 무슨 이야기 하다 어디 갔지? 그래, 수학 경시대. 오늘 처음 오셨죠? 어디서 왔어요? 칠성초등학교? 아니요, 저기 신성초등학교. 신성초등 내가 간 적이 없는데. 아, 소개로 왔어요. 누가 소개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요. 그냥 이거 다 아는 건데. 진민이 없어요. 진민은 뭐 누구야?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아니, 내 이거 엄마도 다 안다니까. 진민은 뭐 누군데? 어디서 왔어요? 어디? 신성초등학교 어딘데? 네, 저 같이. 그래, 어디서, 이거, 누구? 그러니까. 진민은 뭐 누군데? 네. 수업 진도 안 나간다니까, 이제 말은. 저는 북부에 사는데, 호편동 쪽 양동구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학교는 저기 신성초등학교가 직장생활 계속 하다가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애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좀 하다 보고 아, 그 효목동인가 거기 있는 학교 보건선생님이. 그래서 보건선생님 추천해봤어요. 대단하다. 그 보건선생님도 내 지난 금요일날 찾아왔구만. 지난 금요일 밤에 처음 봤는데. 예. 또 처음 보는 분. 저 처음 오셨죠? 어디서 왔어요? 어디요? 여기. 또 그 옆에는? 칠성초등학교 왔어요? 그 옆에는? 칠성초등학교. 이번 주에 간 학교에서 오셨군요.
또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없지? 떨지 마라 좀. 시끄러워 죽겠는 거지. 진도 나가자 이제. 그래. 지금까지 9번, 10번 아니면 뭐 해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엄마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세뇌가 필요해. 세뇌. 애들 수학 공부 시킬 때 목표를 당면한 것에 두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훈련 반복시켜야 돼. 이번 중간고사를 목표로 한다. 또는 이번 무슨 대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 없이 반복시켜야 되죠. 그래야 성과가 나니까. 그래서 경시대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야. 경시대를 내보내게 되면 엄마 생각에 이 아이가 경시대 나가서 입상이라도 해야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나갔는데 거기서 뭐 미끄럼 타고 아무 성과도 없으면 실망스럽고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엄마도 그렇거든. 애가 실망하는 것보다 엄마가 더 실망해. 그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리고 훈련하게 되는 거라. 자, 이 반복 훈련, 유형 학습, 이것은 단기적인 성과를 얻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 수학 공부의 흐름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수학 공부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이걸 이제 집에서 늘 습관화시키고 이제 연습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장난감이나 퍼즐 같은 것,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밑으로는 특히 이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키우는 훈련, 운의 중심의 놀이 이런 걸 하고, 그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연산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연산을 최소화하고, 최소화의 따옴표, 밑줄 쫙. 옛날에 한샘? 그 유명한 선생님 있잖아. 서한샘 선생님이 항상 강의하면서 밑줄 쫙 하고, 뭐, 별표 2개 하고. 그리고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부 200쪽 보시면 이 표가 나와요, 이 표. 자, 연산을 왜 가볍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키워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자, 그러려면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증을 내거나 어렵게 느끼거나 공포스럽거나 이런 느낌이 들면 탈락해요. 수학 공부에서 아예 포기하게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우리 아이가 선천적 재능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자기만의 재능을 살려서 자기만큼 하면 되죠. 꼭 뭐 수학을 천재처럼 막 이렇게 다 맞추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거 어렵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은 재능만큼 사장시키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서, 이 마라톤으로 말하면 제가 이 초등학교 같은 데서 강의할 때 특히 이제 엄마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뭐 이런 주제로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단거리 경주와 마라톤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도 우리가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우리는 동호인처럼 마라톤 국가대표처럼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 동호인처럼, 그죠? 내가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하는 거죠. 마라톤 동호인들은 꿈의 3시간 내 주파가 목표로 하더라고. 우승이 목표가 아니고 이걸 보고 서브 3라고 한다고 했죠. 옛날에 유명한 책 제목이 있었어. 한 지금부터 5, 6년 전에 강의 들은 엄마들은 이 책 다 사봤을 거라. 나는 서브 3를 꿈꾼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 한나라당 제주도 지사 후보로 이번에 지방선거 나간 원희룡 의원이라고 있어.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하고 유명한 차세대 리더죠. 이 양반이 제주도가 나온 천재인데, 제주도가 나온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전국 수석했어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국대 전국 수석. 그리고 운동권에 투신해서 이제 노동운동하고 제적됐다가 28살인가 다시 복학해가지고, 그때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이제 노동운동을 접고 28살에 고시 공부해가지고 2년 만에 사법시험 수석. 좀 세긴 하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나는 서브3를 꿈꾼다 그 책 보면,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문방구 겸 학교 앞에서 뭐 문방구 안에 책도 좀 있는 서점 이런 걸 했대. 하다가 망해가지고 자기 집 그 헛간에 항상 팔다 남은 책이 잔뜩 쌓여있었다잖아요. 그걸 어릴 때 놓을 게 없으니까 항상 그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책 계속 읽고 있었대. 그 밥 먹을 시간대도 막
엄마는 못 찾고 막 애가 없어져가지고 막 이랬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려하면 그리고 원희룡 자신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자기가 어릴 때 물론 유인자도 좋겠지. 거기다가 책을 그렇게 팔다 남은 책을 계속 읽었다잖아요. 그래 참 안타까운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인데 한나라당 들어간 거. 그래 지금은 새누리당 이제. 그 노동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왜 그것도 갔나 몰라. 그 한나라당 안에서 이제 자기는 개혁화 하겠다고. 지금 대구시장 출마한 김부겸도 예? 그 서울대 학생 시절에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유명한 운동권이거든요. 그 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막 삼삼오 모여서 우회대목하고 막 그 나라의 장래를 걱정할 때 그때 이 김부겸이 서울대 가면 광장이 있거든요. 경대 가면 경북대 가면 그 인문대 앞에 광장 있듯이 그 광장에 학생들이 쫙 모여서 뭐 수다 떨고 있는데 거기 딱 일어서 가지고 하고들이여 일어나자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요. 그 전설적인 선동이래. 그래가지고 그 모여있던 학생들이 전부 5월에 시내로 진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서울역 사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학생들이 이 군사쿠데타에 반대해가지고 서울역에 모인 사건이 있어. 그때 10만인가 모였다고. 그 주역이라 지금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근데 뭐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저하고 이래 같이 정당도 만들고 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5학 졸업하자마자 28살 때인가 이 진보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배들이 정당을 만들었거든. 그때 내가 실무자로 일했거든. 이야기 셋째 원희룡 이야기 하다가 그래 뭐라고? 원희룡의 책 제목이 그래. 서브 3를 꿈꾼다. 나는 서브 3를 꿈꾼다. 서브 SUV 3는 3시간. 원희룡이 취미로 마라톤을 하거든. 마라톤 동호인이에요. 그래 마라톤 동호인들의 꿈이 뭔가 하면 우승이 아니라 서브 3 3시간 안에 풀코스로 완주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자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꼭 우승 1등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받은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해서 자기만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돕는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죠. 자 그러려면 어릴 때 유아기 초등 1, 2, 3학년 요럴 때 지나친 훈련으로 수학 공부로부터 떠나게 하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질리고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오래 못 가는 거죠. 근데 의외로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 왜 그런가 하면 목표가 당면 시험에서의 성과, 이번 기말고사에서 하나도 안 틀리는 것. 너무 내 농담삼아 이야기하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동서 애보다 잘하는 것. 뭐 옆집 옆편 애보다 낫게 하는 것. 뭐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겠노만은. 그죠? 적어도 우리 호설지에 와서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지내는 엄마들은 그런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정 안 되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길게 봐야지. 길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해가지고 짧게는 고등학교 때 그죠?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수학 책을 들고 있으면 이거 성공하는 거라. 수학교육은 엄마들의 수학교육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수학은 포기하고 암기과목 공부하고 있다. 이건 공부 포기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 고등학교 가서 애가 수학 책을 들고 있게 하는 거죠.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9구단 외우다가 5%가 탈락하고 최소 공개수 5학년 때 최소 공개수 최대 공약수 분수의 나눗셈 이런 거 하다가 두루룩 탈락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의 합동 닮음을 증명하는 단원 가면 또 우르르 탈락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삼가함수 하다가 대부분 탈락해요. 없어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1학년 1학기 때 집합 공부할 때 조금 새카맣게 뭐 책에 손대다가 많은 거라 이제. 이런 비극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아까 체육교육과 들어간 두 아이 이야기 했죠. 얘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우리 명이가 24살인데 지금 그 체육교육과 복학한 그 친구가 우리 애보다 4년 선배야. 3년 선배구나. 4년이죠 4년. 얘가 중학교 때
남부동에서 맨날 중간고사 공부하고 이랬다니까.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수성구에 있는 학원 김쌤 다닌다 하더라고. 그리고 반에서 5등쯤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추적해, 추적. 근데 우리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학원 가니까 선행학습 하죠. 김쌤이나 KNU 같은 데 가면 다 선행학습 진도 빼. 그래, 진도 다 나갔어. 고등학교 진도 거의 뭐 많이 나가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갔거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도는 나갔는데 지가 소화한 건 진도 나가는 거 별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원 진도 나가는 것과 지가 소화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 그러니까 진도에 뭐 연연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다 배우고 고등학교 갔는데도 어떻게 돼요? 수학에서 밀리니까 점점 처음에는 이과 가려고 했어. 1학년 때까지. 2학년 가면서 문과로 옮겼어. 도망갔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과도 수학이 힘들어지니까 결국 체육교과로 틀었잖아. 그것도 지혜로운 거지. 교회 삼촌들한테 늘 조언을 구하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간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거든. 체육 시간에 공 하나 던지고 놀아라 하고. 응? 왜 인생의 목표가 뭐 출세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 조카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행복해지는 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니까 소통이 가능하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잘 튼 거지. 그나마 체육교과 간 것도 그 길을 잘 튼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래 한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번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에서 연산 안 틀리기 이런 거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유형학습, 이걸 뭐 유형학습이라 한다 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걸 길게 보면 절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방식이다. 지금 좀 엄마 마음에 안 들고 더디더라도 꼬물꼬물거리는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자,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잠순에서 낸 책에 보면 여기 표 있죠? 표 보여요? 뭐 잘하지 뭐.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90%가 수학이 90%가 연산이라. 그죠?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연산이 지금 점점 작아지죠.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인 연산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연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대학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할 때 과연 연산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갈 때 치는 시험을 보고 뭐라고 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여기서 수학을 또 산수, 이 수학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농담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배운다 이런 뜻이죠. 대학에서 공부를 수업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필요한 능력을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연산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수학의 영역은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평가하고, 그리고 사실은 대학 수능 시험의 핵심이 이 수학이라. 사실은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번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학은 그 1등급 간 격차가 엄청나. 예를 들어 영어는요, 1등급 같으면 쉬운 영어, 쉬운 시험이 나오면 96점이 1등급이 돼, 카트라인이. 그러면 96점부터 100점까지 다 1등급이에요. 등급으로 따질 때. 좀 어려운 시험 나오면 뭐 92점, 94점 이렇게 1등급 카트라인이 형성돼,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수학은요, 좀 어려운 시험은 72점 이런 데서 1등급 카트라인이 형성돼. 1등급은 상위 4%예요. 상위 0.001% 만점 맞은 아이들부터 상위 4%까지 1등급이라고 하는데, 수학은 100점부터 70점대 초반까지가 1등급이라. 그러니까 같은 1등급도 하늘과 땅 차이죠. 70몇 점 나온다는 말은요, 4점짜리 문제 대여섯 개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25개 이상 틀렸단 말이지. 그런데도 1등급이라고. 그런데 4점짜리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맞췄다. 그럼 100점이지. 그러면 여기서 변별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근데 영어는 변별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국어는 그 중간쯤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을 가르는 것이 수학이에요, 수학.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그냥 대충 해도 돼, 사실. 그 연산형이 점점 비중이 줄어들어서 중학교 과정 가면 연산이 한 30% 되고, 그 연산도 복잡하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마다 그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을 강원도 이런데 콘도에 가둬놓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게 하잖아요. 그때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을 다 한 권씩 사줘요. 사주고 지침을 주거든. 지침을 줄 때 수료영역 지침 중에 하나가 그게 있다고요. 수능 30문제 가운데 주관식 5문제가 있어. 주관식은 1, 2, 3, 4, 5로 고르는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풀이 과정 안 써도 돼요. 단답형으로 답을 쓰는데 주관식 문제의 경우 정답이 2자릿수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출제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2자릿수 이하의 자연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자기 능력을 못 풀잖아. 그러면 찍어서라도 답안에 뭘 기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예를 들면 120 이렇게 기재하면 거의 틀리지. 2자릿수 이하 다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 밑으로 써넣어야 돼. 그러니까 0 쓰든지 1 쓰든지 2 쓰든지 10 쓰든지 이런 식으로 찍더라도 이렇게 찍어야 되지. 그만큼 의외로 정답이 간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능 수료형 문제 중에 4점짜리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 보면 자 수능 보면 3점짜리가 3문제 6점이 되고 3점짜리가 12문제 한번 계산해봐. 3점짜리 12문제 36점이죠. 그럼 몇 점이고? 42점이지. 나머지가 13문제인가가 4점짜리라. 440 맞나? 뭐 하여튼 점수 계산하면 대충 비슷하게 그래가 100점이 되는데 12 아니면 13 바뀌었을 수도 있어. 자, 이 4점짜리 문제 가운데 한 너댓 문제는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예요. 4점짜리도 같은 4점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4점짜리 문제들은 굉장히 창의성을 요구해. 그래서 문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서 우리가 보면 이해도 잘 안 돼. 한번 보여줄까? 읽지도 못해 사실. 그래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현역 고3이 아닌 이상 읽지도 못한다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의외로 창의적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풀이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30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가지고 10분씩 5분씩 걸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푼다고 낑낑대다가 나머지 다 말아먹는다니까? 근데 의외로 제대로 푸는 아이들, 우리 아이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생겼는데 거기다 창의적 사고만 딱 하나만 떠올리면 풀이 과정 아주 간단해서 정답은 아주 간단하게 2분의 1 이렇게 도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연산이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다. 가장 복잡할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 다룰 때 이제 이 수의 개념을 가르친다고 뭐 조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하죠. 만 이상의 수, 뭐 만 이상의 자연수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게 끝이라. 그 후로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연산에 쫄지 않아도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걸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스포츠가 우리나라처럼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그 당면한 대회에서 성과 위주 교육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그 인프라죠, 인프라. 그래서 왜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면요, 대학에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 많다니까. 명문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고등학교 때 뭐 운동 이런 거 상식적으로 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럭비, 야구 뭐 골라서 하다가 그 중에 여러 재능을 보면 막 고민하다가 메이저리그 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야구 천재 유현진이 미국 가면 유현진 같은 애들 널렸다니까. 알아요? 물론 최엘리트끼리만 딱 꼽아가지고 딱 시합을 붙으면 예를 들면 그 야구 월드컵 있거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WBC라고 부르는 그 야구 국가대표들끼리 대회가 얼마 전에 창설돼가지고 3번인가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야구 인프라는 형편없어. 근데 국가대표만 딱 꼽아가지고 깡다구로 막 하니까 2등도 하고 일본은 우승 2번인가 하고 그죠? 근데 미국 야구 보면 메이저리그 보면요, 예?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나가지고 별로 좋은 성과를 못 냈어. 그럼 미국 야구가 뭐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같은 애들 널려있어. 그래서 이게 비극이죠. 우리는 막 유현진 같으면요, 막 괴물이라 하고 막.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 가면 유현진 같은 투수가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한 팀당 선발 투수가 5명씩 있잖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몇 개인 줄 알아요? 모르지. 아는 사람 있으면 한턱 쏜다. 30개 팀이 있어. 검색해봐. 자, 30개 팀이 있는데 한 팀당 선발 투수가 5명. 유현진이 지금 LA 다저스에서 3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지, 평균. 물론 좀 잘하는 3선발이지만 한 팀당 5명이면 30개 팀이 있으니까 150명의 투수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발 투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메이저리그 바로 밑에 있는 마이너리그 있죠. 마이너리그 중에서 제일 상위 리그가 트리플 A라고 불러. AAA. 트리플 A에서 잘하던 투수들이 올라와서 또 채워. 근데 걔들이 오늘도 보니까 뉴욕 양키스하고 뉴욕 매치하고 시합하는데 아까 9시에 야구하는 거 봤는데 양쪽 다 선발 투수들 부상을 입어가지고 메이저리그 말고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양쪽 다 불러 올렸어. 근데 얘들이 아주 잘 던져가지고 내 강의하러 나온다고 6회까지 보다 왔는데 6회까지 1대0이야. 한쪽은 1점도 안 줬고 한쪽은 1점 주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온 애들도 이렇게 잘한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 사회 전체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거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항상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체력이나 건강이 이렇게 훨씬 좋아지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도 이 공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엘리트 체육, 단기적인 목표로 메달을 획득하려고 하는 체육 하듯이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시키면 안 되고, 좀 지금 불안하고 이렇더라도 길게 보고, 그래? 그래서 연산을 아주 절제하면서, 여기 보면 잠순에서 이 책 보면 연산 어떻게 지도할까 나오죠. 정 불안하면 하루에 10문제를 풀려보래. 예를 들면 두 자릿수 받아 올림 있는 뺄셈을 한다고 칩시다. 두 자릿수 받아 올림이 아니구나. 이거 받아 내림이구나. 뺄셈이니까. 자, 받아 내림 있는 두 자릿수 뺄셈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보통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면, 학습지나 보면 같은 문제죠. 전부 유형이 같은 문제예요. 숫자는 좀 다르고 한 바닥에 20문제씩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런 걸 10문제를 딱 해가지고 10문제를 다 맞추면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지. 받아 내려가지고 빼고 남은 거 하고 이래저래 더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잠수에서 10문제를 다 하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래. 저는 뭐라고 했어요? 7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건 이해하고 있는 거다. 집구석에서 할 때. 집은 아무래도 동생도 떠들고 뭐 엄마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 7문제를 푼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집중이 안 되고 뭐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래 살짝 해보고 아 이해하고 있구나 싶으면 너무 과도한 반복을 시키지 말라고요. 수학 공부 핵심은 개념 이해거든. 개념 이해. 그러니까 연산에 너무 비중을 주지 말고 이 연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것. 그 책 수학 교과서 안 가지고 왔는데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수학 교과서 가지고 올 거거든. 1학년은 뭐 손들봐. 몇 명? 하나, 둘, 셋, 넷. 10명 조금 내려봐. 2학년은 뭐? 내려봐요. 3학년은 뭐? 자, 다음 주부터 1학년 책 가지고 올게. 4학년 몇 명인데? 그래도 1학년이 많다. 그럼 1학년 가고 4학년 거고요. 그 수학 교과서하고 익힘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살펴보려고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핵심은 뭔가 하면 개념 익히기죠. 수학 교과서 보면 약속하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학 공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하루에 10분 또는 20분을 수학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습관을 잡아야 되니까 매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이제 부하를 걸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거 예를 들면 10분 한다고 쳐요. 자, 초등학교 1학년 1시간씩 수학 공부하는 말이 있더라. 자, 수학 공부를 예를 들어 10분 한다고 하면 10분 중에 7분은 뭐 한다고? 70%는 개념 익히기.
이 어플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드네. 백목으로 딱 쓰는 이 느낌이 딱 나잖아요. 70%는 개념 익히기를 해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 수학교과에서 설명하고 있거든. 그 설명을 여러분 같이 읽고, 애들은 아직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지가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누가 읽어주면 나하 이렇게 알거든. 띄어 읽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억양, 그죠? 그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기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엄마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엄마들이 뭐 학원 보내고 공부학 보내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학 교과서를 개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읽어주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똑똑한 애들은 이해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구체물을 가지고 보여주고 작업하는 거죠. 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그 요즘 수학 교과서 보면 생활 속에서 알아봅시다 하면서 집에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지. 70%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그리고 20%는 이 익힌 개념을 확인하는 거죠. 개념 확인. 이 개념 확인 어떻게 하는 건 주로 익힘책을 통해서. 익힘책에서 교과서에서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아주 그 배려하게 이렇게 배려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엄마들 이 수학 익힘책 이런 거 무시하더라. 그리고 꼭 문제집 뭐 주산동안이 뭐 천재해법이니 이런 거 찾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익힘책을 통해서 수학 교과서에서 익힌 개념, 물론 교과서에도 문제가 좀 딸려 있죠. 근데 그 문제 양이 적으니까, 그죠?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게 20%라. 자, 마지막 10%는 뭔가 하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거지, 연습. 자, 우리가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렇게 평소 수학 공부를 개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돕는 작업,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익힌 개념을 가벼운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죠? 계속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것. 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뭐라 했죠? 무슨 기억? 절차기억이라고 했죠. 절차기억. 인간의 기억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의미기억, 개념, 단어, 뜻 이런 걸, 지식 이런 걸 익히는 걸 보고 의미기억이라고 했어요. 역사적 지식 뭐 이런 걸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일화기억. 어린 시절의 내 경험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 일화잖아. 에피소드, 일화를 기억하는 거, 이게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기억이 뭔가 하면 절차기억. 인간의 기억은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나오는데, 이 장기기억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미기억, 일화기억, 절차기억. 절차기억은 뭔가 하면 가장 쉬운 게 자전거 타기. 어릴 때 자전거를 딱 배워놓으면요, 몸이 자전거 타는 법을 딱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10년 후에 타도 처음에는 조금 뺏떨뺏떨거리지만 옛날 감각을 되살려서 자전거 금방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타이핑하는 기억, 이런 게 절차기억이죠. 자판에 손이 가면 저절로 열 손가락이 딱 가. 독수리야? 저도 처음 컴퓨터 배울 때 이랬거든요. 이래. 옛날에 하이텔 시절에 PC 통신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매 타자 연습 해봤어요? 우리 인내심이 없어서 그것도 잘 못하는데, 나는 이제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옛날에 잠수는 맨날 그 어린이책 리뷰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손가락이 그 자판에 올라가죠. 이게 이제 절차기억이에요, 절차기억.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 개념이 우리 아이 안에 체화되도록 하는 확인을 하는 건데, 그죠? 연산해서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알려준다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늘 수업 범위 벗어나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수학 공부법 책 3권을 딱 사라 했죠. 이게 뭐야, 이거 엄마도 꼭 알아야 돼. 똑똑한 수학 공부법. 여기 몇 쪽이고, 이게 이제 이것도 안 보인다. 아유, 106쪽.
생명을 살리는 수학은 119쪽. 오늘 집에 가서 이 두 책을 방금 내 말한 쪽을 꼭 읽어봐. 앞으로 다음 주 강의부터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말하니까. 뭔가 하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 전략. 유명한 폴란드의 수학자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국제수학교육학회에서 발표해서 세계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명희 고등학교 때 수학 교과서에 보니까 교과서의 중간에 이렇게 수학 공부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거 좀 간지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그 읽을 거리가 있는데 거기 또 있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난 그때 너무 이게 참 설득이고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복사에다가 이제 제가 수학 공부법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네.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두 군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산에서 이 절차 기억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다룰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개념을 익혀 나갈 때 70%는 개념 익히기에 비중을 두고 20%는 수학 익힘책,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의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10%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제집,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죠. 어떤 교재 가지고 연습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는 나중에 이번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했던 어떤 수업에서 할 텐데 그건 아이들의 수학 성취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제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요. 일단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평소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수학 공부를 자꾸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럼 맨날 문제 풀면요, 맨날 틀린 문제 또 틀려. 이상한 일이에요.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 잠깐 해봐서 아는데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만 풀면 있잖아요. 문제 풀어 틀려서 오답 처리하죠. 그때 잠깐 기억해. 그래요. 뭐 하루 이틀 뒤에 풀면 맞출 수 있지만 일주일 딱 지나가잖아? 그러면 또 잊어버린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야기 했죠. 어디 갔노? 아, 내 그림들이 다 어디 갔어? 이런 씨 포기. 그러니까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인간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망각곡선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98%를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익히지 않으면 문제풀이 스킬 이런 것만 익혀가지고는요,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똑같은 문제 또 틀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엄마들은 막 실수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10문제를 풀면 7문제, 8문제 맞추는데 2문제 틀리잖아. 그건 실수거든.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듣긴 해가지고 실수는 실력이다 뭐 이런. 애 혼낼 때는 실수는 실력이다 하고 자기가 채점하면서 위로받고 싶을 때는 막 실수다 하면서 맞게 해주고 막. 제가 우리 명이 채점한 옛날에 그랬어요. 애가 틀리니까 내가 속이 상해. 그래서 이게 실수니까 맞게 해주고 불러서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또 알아. 난 맞게 이거 짝대기 했던 거 요래 해가지고 맞게.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요. 아이고 참. 남한테 갈 때는 실수는 실력이라고 하고 우리 애한테는 또 관대하고 안타깝게 참 그렇게 저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실수를 없애는가 에 대한 내 오랜 연구가 있었어. 그냥 뭐 애 키운 줄 알아요? 결국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학 문제 푸는데 아까 그 폴리아가 말한 4단계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 사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과정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가끔씩 비약이 있지, 논리적 비약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옮겨 쓰는 과정에서 뭐 더하기를 빼기를 착각한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거 이제 잡아낼 수 있지. 오답 처리할 때 딱 보면 논리적 사고를 하다가 어디서 딱 허점이 발견되거든. 그런 거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절차 기억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한 문제를 다룰 때 앞으로 연산 문제 말고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실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건 언제 해?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하면 돼.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나중에 애들이 커서 고3쯤 돼가지고 실수 줄이는 법 이런 거 걱정하면 내가 또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아직 고3 될 때까지 내하고 붙어 있을란가 몰라. 그 전에 다 말씀드릴게요. 논리적 사고를 하면 실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어? 그래, 바둑도 보면 간단히 안다니까요? 바둑을 두면 어느 정도 일정 급수 이상이 되면요, 바둑은 생각하면서 두거든? 내가 여기 놓으면 상대방은 이쪽에 또는 이쪽에 놓을 것이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어느 정도 급수가 되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놓거든? 그럼 상대방이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놔.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한 수 한 수 떴기 때문에 바둑을 다 뜨고 나면 한 300수 이렇게 뜨죠. 일찍 끝나면 250수 뭐 이렇게 250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복잡한 바둑알을 우리 와이프 와가지고 흩어진다니까, 밥 먹으라고. 근데 흐트러 놓은 걸 우리가 그대로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특별히 조심하라. 연산 때문에 애 너무 잡지 말고 목표를 단기적으로 두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길게 애 수학 공부의 길을 그르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오늘 단축 수업 하셨겠지? 오늘 뭐 맛있는 거 준비했나 몰라.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단축 수업 하지? 어제 스승의 날이었다고 하고 내 밥 준다고 지금 도시락 싸우고 그랬어. 자, 무슨 말 할까 하다 까먹다. 아이씨. 뭐 중요한 말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래. 어제 그래, 매주 목요일마다 지면동에 가서 엄마들하고 이제 모임 하잖아. 성경 모임을 하는데 처음 보는 어떤 아줌마가 하나 딱 나타났어. 따라왔어. 지면동 모임에 오는 어떤 젊은 엄마 따라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 이름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우리 카페에서 익숙한 이름이야. 카페는 몇 년 들어온 지 몇 년 됐고 많이 강의도 다운받아 듣고 이랬어요. 좀 조용히 해봐라 하지. 강의를 다운받아 들었어. 대화명이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뭐. 호시열지 안 오는데. MPC는 늘 다운받아 듣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인상적이더라고. 대화명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대화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익숙한 이름인데 어제 또 왔는데 난 처음 보는데 지금까지 MP를 다운받아 들었대. 이 엄마가 와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온 거죠. 그 상담하러 왔다가 뭐 상담도 하기 전에 벌써 우리 성경 모임 하면서 엄마들 하는 이야기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막 계속 울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상담 안 해도 되게 됐지. 이미 마음이, 개미 엄마가 어제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 우리 명익이 군대 간 이야기, 뭐 군대 갔을 때 겪었던 절망적인 이야기, 또 뭐 요즘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하니까, 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진짜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거 하면 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내하고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이제 찾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해. 경대병원 근무한대. 근데 엄마가 이제 경대병원에서 애를 원격 조정하는 거죠. 엄마 오기 전에 수학 공부 이만큼 해놔라. 근데 한 번도 알겠지. 거의 안 해놓는 거라. 그럼 퇴근하고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붙들어가지고 막 시키고 막 이래가 계속 패턴을 반복하면 너무 속상하고 분해가지고 그래 찾아온 거라. 막 걱정도 되고 막 어떻게 애가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판판이 엄마가 해놓으란 거 안 해놨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오면 7시인데 7시에 근데 얘는 또 8시 되면 잔다네. 그래 엄마 너무 속상해. 그래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네, 여기서는 자주 하는 이야기죠. 자, 정부가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전국 수석이 맨날 틀리는 문제를 출제하면 이게 출제하는 놈 잘못이에요? 전국 수석 잘못이에요? 전국 수석뿐만 아니라 보통 수험생들은 뭐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익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종교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신이 징계한다 이런 생각하죠. 이상 우리가 이게 샤머니즘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신이 징계하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뭐 절에 다니는 분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동양적인 이거 종교심이 종교심. 이게 근원은 샤머니즘이에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전등치고 번개치고 하면 막 신이 노예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겸이 엄마가 오다가 애를 치었어. 이 가면 우리 위에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 이래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사고가 딱 났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차가 아를 박은 게 아니고 아가 차를 박았어. 그냥 좌회전신호 받아 내려가는데 애가 차에 가려가지고 직진신호 받는 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는 재빨리 건너서 집 아파트 들어간다고 팍 뛰어나가다가 와서 우리한테 박은 거라니까. 그래서 애가 뛰어왔으니까 박았으니까 크게 안 다쳤지. 서 있는 채로 받치면 크게 다친대. 운동 잘하는 사람들 하더라고. 차에 받칠 때 몸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훨씬 그 충격이 완화된대. 근데 서 있는 채로 차에 밀리면 이제 많이 그 데미지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엄마가 맨날 잔소리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요구를 못 받는 아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맨날 같은 요구를 하는 엄마가 미친 거야?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맨날 해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건요, 이거 엄마가 잘못된 거야. 요구가 무리한 거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죠? 신이 인간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해. 그러면 신이 불의한 거지. 그건 신도 아니다, 사실. 사실 근데 종교 안에서 이런 걸 많이 요구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진짜 신이 있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이지. 엄마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걸 요구해야 이게 엄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테스트를 해봐. 맨날 내가 말했는데도 애가 못 따라한다. 이건 어떤 거예요? 아이가 아직 엄마의 요구를 수행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아직 생명이 어리다. 어떤 건 기다리면 해결돼. 좀 더 잘하면 해결될 요구를 너무 일찍 하는 거죠. 대부분 엄마들 보면 예를 들면 니는 공부를 못해도 예의는 발라야지. 이건 공부보다 더 어려운 요구거든. 예를 들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인지 알아요? 애들 어른한테 관심이 없어. 집밖에 관심이 없어. 했죠. 근데 선생님 만나면 꼭 인사하라고 내가 했잖아요. 어떤 집에 엄마들 집에 놀러가면 다룩하더라. 엄마한테는 내가 뭐 선생님 취급받지, 애한테는 동네 아저씨인데 꼭 선생님 왔다고 애 불러가지고 인사하라고 하고, 나갈 때 되면 또 잘 놀고 있는 애들 컴퓨터 하면서 끌어내가지고 형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는 저 보면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애 목을 지그시 누르고. 내가 이래 하지 마라 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버릇없다 이렇게 속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아이다운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어린이에요. 세진이 봐. 교통사고 난 세진이 보면 지 생각밖에 못하는 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생각. 차들이 안 오니까 빨리 뛰어 건너가면 내가 우리 집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애는 자기 중립적 사고밖에 못하거든. 그러니까 애들 보고 막 예의 바르게 어른들한테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꼬박 인사하고 뭐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못한다고 혼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학 공부량 엄마는 분명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 어제 그 엄마 하는 말이 아니 3학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 근데 판판이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장생활 그럼 내 직장 그만두라 했거든. 거기는 뿅 하면서 직장 그만두기 싫은가 봐. 그러면 우리의 요구를 확 줄여야죠. 엄마들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 제가 말했죠. 수학 공부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하루에 한 문제만 해보라 하라니까. 애들이 에이구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게. 책 읽기를 할 때도 굉장히 쉬운 책, 그림책. 근데 애들이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요 그림책 갖다 주면 안 읽어. 에이 딴 거 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레벨을 에스컬레이터 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쉽게 쉬운 책 읽기. 자,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수학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학공부 하는데 그대로 아주 짧은 시간이 효과적으로 하도록 요구를 작게 하고, 그죠? 개념 익히기를 할 때는 엄마가 항상 옆에서 읽어주고 수학책 개념을 읽어주고 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을 통해서 익히게 하고. 알았죠? 엄마들이 막 무슨 특정 학습지나 문제집을 택해가지고 그걸 몇 쪽씩 하락하는데 애가 그거 못 따라해가 맨날 속상하고 하죠. 아니면 어떤 학습지를 시키는데 매주 밀리잖아. 매주 밀리는 건 하면 안 돼요. 네? 엄마들이 인생이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니라고 그 관리를 못해가지고 맨날 밀리잖아. 그건 학습지 끊고 엄마들 인생부터 안정될 생각을 해. 엄마는 맨날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가고 막 이러면서 애 케어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니까. 저는 다행히 우리 애 키울 때 우리 애 4살 때 내가 우리 스승을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저는 한 주도 학습지 밀린 적이 없어요. 뭐 할 때. 왜?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좀 어려울 거라 이게. 시댁 갔다 오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저런 있으면 애 케어가 안 된다니까. 자, 그런 문제를 먼저 치유해야 돼. 치유하려면 어디 와야 돼요? 심화반이요. 심화반. 화요일 11시 호쇼치 성경부 모임 있어요. 100% 호쇼치 출신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심화반에 와서 제대로 좀 들어가지고 내 생활이 안정돼야 애 케어하기도 쉬워요. 그래. 오늘 분위기가 영 알잖아. 알았죠? 자, 지금까지의 복습인데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애가 잘 못한다. 이건 엄마가 불이한 것이다. 엄마의 요구가 무리하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엄마들이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아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항상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속상하죠. 왜 속상해? 내 안에 과도한 기준이 있어서 그래. 남편에 대한 과도한 기준. 외모로는 장동건을 기대하고 능력으로는 뭐 추신수를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성격으로는 법륜스님을 기대하고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랑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신랑 문제가 아니고요 내 기준이 문제라. 이러면 문제가 아주 해결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살면서 상대방의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시끄럽다. 꼭 명심해요. 아, 이건 제가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아주 중요한 그거야. 지금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걸 천주교에서 남 탓이요 니 탓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니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다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 이걸 보고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한다고 했죠. 옳고 그름에 관한 내 지식이 있어.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내 기준은 상대방만큼 상향적으로 돼. 그러니까 어떤 신랑도 내 만나가지고는
내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지. 왜? 너그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 왜? 커트라인이 항상 조정되니까. 근데 신랑들은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읽고 갈아야 돼요. 왜 빛이 웃어? 저도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근데 그 최선의 결과가 노름이었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왜 이렇게 사냐고 판단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늘 듣는 말이지만 어느 날 이게 딱 그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날이 올 거야. 내 기준이 문제다. 우리 신랑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까지 잘 자라왔어요. 근데 내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왜곡돼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안 들 뿐인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준을 폭파하면 돼. 내 기준이 0점이 되면요, 지금 함께 사는 신랑이 너무 감사하겠다. 안 돼? 그래서 이게 문제죠. 이게 쉽게, 내 기준이 쉽게 체제되지 않으니까 이 기준을 체제하려면 심화반 와요. 할 수 없어. 그래, 오늘 너무 떠들어서 아니 내 이야기 듣기 싫다 이거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